안녕하십니까. 서구청 2020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 강의를 맡은 저는 조선대학교 김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숨겨진 우리의 헌법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총 17시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한국 헌법의 역사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이 한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도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를 보시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들어가며 해서 헌법의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헌법의 역사와 개념. 이 한국 헌법의 역사는 사실은 길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헌법의 역사와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헌법의 구성과 분류를 통해서 우리 한국 헌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왜 한국 헌법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오늘의 첫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강생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헌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실은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다 사실은 헌법만 잘 지켜지면 대한민국 분명히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인간의 존엄,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권력분리의 원리 등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헌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특성상 이 인간들의 삶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보통 헌법을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헌법의 역사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의 역사는 크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전 세계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후에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소위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헌법이 시작된다라고 보통 부를 수 있고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바로 시민국가적 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뒤에 보겠지만 소위 말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치 이념 이것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대 입헌주의 헌법, 일명 현대 복지국가헌법 또는 복지주의 헌법이라고도 부르는 현대 입헌주의 헌법이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 바로 헌법의 개념이고 오늘날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현대 입헌주의 헌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입헌주의 헌법의 개념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통치 체계에 관한 법을 우리가 보통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이 바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부를 때 조선시대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법을 우리가 바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 역사적인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 밑에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국가의 조직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헌법은 있다라고 표현을 부르고 이 북한에도 헌법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독재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명목적으로는 실제로는 국가의 조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민대회의, 뭐 인민회의, 아니면 공산당 중앙회의 이런 곳에서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북한에도 있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이 권력 분립의 원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치 이념 이것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입니다. 이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임금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임금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뭐 신라시대든 삼국시대 뭐 이런 세대의 시대를 보면 임금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고 그 임금에게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특성상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기 쉽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이 권력 분립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나오는 거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작은 바로 1789년 프랑스 헌법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권력을 각각의 기관에 쪼개놓음으로 인해서 왕의 권력이 약화됐던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통치에 참여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프랑스의 국기로 불리우는 모습이 나누어져 있는데 프랑스 국기는 통상적으로 레드, 빨간색, 그다음에 화이트, 하얀색, 블루, 파란색 이 세 가지의 색깔이 이제 합쳐져 있는 것이 프랑스 국기인데 그 프랑스의 국기는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레드는 이 국민들이 내가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주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결투를 벌였고 그 결투를 통해서 많은 프랑스의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 주권, 그다음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레드는 이 자유의 상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는 이 평등이다, 평등.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화이트가 나왔고 이 블루는 바로 이제 박애. 전 세계를 평화적으로 이끌겠다. 아니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 박애 정신이 들어간 것이 바로 블루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프랑스의 국기는 레드, 화이트, 블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소위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 즉 법치주의가 완성이 되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밤에 국민들이 잠을 잘 때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소극 국가 또는 이 야경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국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두 번째 특징은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쪼개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그리고 행정은 여전히 왕이 가지게 되는 거고 그 국민을 재판하는 어떤 사법은 이 판사라고 하는
별도의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에 사법기능을 줌으로 인해서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이 쪼개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권력분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고 하는 이 국민주권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대적 자유, 자유시장 경제 질서,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성문헌법은 글자화되어 있는 헌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문헌법이라고 부르고요. 경성헌법은 이 경자가 딱딱할 경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성헌법의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마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형식적이라는 말들. 근데 형식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실질적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식적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대 입헌주의헌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 국민주권이다 보니 국민이, 나는 분명히 주인인데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일부 시민계급, 즉 일반 국민들만 주권을 가지게 되는 형식적 국민주권이 되는 거고요.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주의가 완성이 됐는데, 그 법의 내용이 정당한지, 그 법의 내용이 우리의 일반적인 합리적인 논리에 맞는지, 이런 것들 묻지 않고 그냥 법이면 된다라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완성이 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현대 입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근대 입헌주의헌법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화되는 이런 것이 이제 현대 입헌주의헌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입헌주의헌법은 권력 분립과 국민의 자유보장,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들어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현대 입헌주의헌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입헌주의헌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가 밥을 주고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아이들의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현대 입헌주의헌법, 즉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이 되게 된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현대 입헌주의헌법의 시작은 1919년 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바로 현대 입헌주의헌법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입헌주의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 법치주의, 즉 법으로만 되면 모두 오케이, 이게 아니고 그 법의 내용까지도 정당해야 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완성이 되고, 일부 국민만 주인인 형식적 국민주권이 아니라 갓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나이가 많이 드신 아픈 사람 모두가 다 주인인 나라, 즉 실질적 국민주권이 완성이 되고, 적극국가, 국가가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국가의 개념이 나오고,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실질적인 평등, 그다음에 정당제도, 국제평화주의들이 이 현대 입헌주의헌법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의 구성과 분류를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은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 조문이 있고, 민법 경우에는 거의 2000개 가까운 조문이 있는데, 헌법은 전부 다 해서 130개 조항, 그리고 6개의 부칙, 전문, 이렇게 딱 아주 작은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헌법은 헌법 총괄과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 그리고 국민의 의무, 그 다음에 통치구조, 국회와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헌법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헌법의 개정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통상적으로 실질적 의미 헌법이냐 형식적 의미 헌법이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화되어 있는 성문헌법이냐
아니면 글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헌법이냐의 개념으로 나뉘고, 세 번째는 헌법을 고치기가 쉬운지의 연성헌법, 그리고 헌법을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흠정헌법과 민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오랜 역사와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헌법은 다른 법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하나는, 먼저 첫 번째는 헌법의 사실적 특성이라고 해서 헌법 안에는 그 나라의 어떤 정치성과 이념성과 역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규범적 특징으로서는 최고규범성, 기본국보장규범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성입니다. 어느 나라의 헌법이든지 그 헌법에는 그 나라의 모든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헌법의 역사와 근현대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헌법만 잘 지켜도 대한민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담고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평등,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범한 시민까지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잘 지킨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에 당신의 오늘을 입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근현대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근현대사 속의 여행을 통해서 한국 헌법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